자, 본격적인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30명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1,574명, 해외에서 56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009명,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565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은 64.1%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사망자는 모두 이제 2,066명이 나왔고요. 위중증 환자는 9명이 늘면서 누적 227명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나쁜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발생만 1,533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국내 발생만 1,574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비 오늘 순수하게 국내 발생은 41명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목금토라 그랬는데 이틀 전인 수요일과 비교를 하면은 그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을 비교해 보면은 약 150명 정도가 줄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기대하기로는 피크를 찍으면서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정화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번 주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상황이 호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수목금토요일이 다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중증 환자가 다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수도권의 확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의 이동에 상당히 좀 자제하면서 마스크 착용, 또 방역 당국의 지침 이런 거에 대한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가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요. 수도권에서 지금 64.1%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서 이 인원들이 다시 비수도권으로 가고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오면서 이게 서로 주고받는 양상이 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방역당국 관계자하고도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우려를 전했고 또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우려를 지금 굉장히 깊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전달해 받았는데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수도권 상황을 횡보 상태로 막아놓으면서 수도권의 바이러스가 다른 지방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은 빠르게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한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각지대예요. 예.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병상 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이나 혹은 전남, 광주 같은 곳에서 수도권처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그 여파로 위중증 환자까지 늘어나면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서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사실을 우리 방역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수도권의 바이러스가 지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좀 막는데 이번 휴가 기간에 신경을 써달라고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기로 했는데 비수도권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비수도권 방역 단계를 높일지를 고민하느라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잠깐 얘기 나왔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마지막 연장일까요? 마지막이 되기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하나는 마지막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백신 접종이 충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확진 양상이 상당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게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이번 휴가 기간과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당국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리두기라고 하면 가능하면은 휴가를 떠나지 마시거나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각심이 극도로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주시고 예.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가면서 지금의 통제 양상을 확진 양상을 통제하게 되면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휴가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경각심 이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삐끗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하나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게 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진 양상이 늘어나게 되면은 대면 수업 등등 해서 정부가 정해놓았던 일정을 이제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찬바람이 이제 나오는 가을, 겨울 초입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확진 양상을 지금 떨어뜨리지 못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백신하고 마스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에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이 하나같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 즉 우리처럼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스크를 빨리 해제해서 생긴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스크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확진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뉴스에 나온 기사를 갖고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헬스조선 7월 22일자 기사고요. 얀센 백신 돌파 감염 가장 많아 미국에서는 부스터샷 논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중에서도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돌파 감염이 많이 됐다. 647명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이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얀센 맞은 사람으로서 좀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건지.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돌파 감염 사례가 647명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얀센 백신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돌파 감염 사례랑 얀센 백신 돌파 감염 사례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도 얀센 백신 돌파 감염 사례가 예. 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게 뭐냐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가 워낙에 많은 거예요. 얀센은 소수군요. 예, 얀센은 그들에 비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 숫자에 비하면은 그 비율이 적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예. 뭔가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돌파 감염이 647명 나왔는데 그중에서 얀센 364명, 화이자 145명, 아스트라제네카 138명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얀센 백신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서 보호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얀센 백신 돌파 감염이 많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에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얀센 백신 접종하신 분이 대부분 다 30대입니다. 근데 지금 예. 4차 유행이 20대, 30대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75세 이상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원, 요양병원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비교했을 때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는 평소에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고 특히 지금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대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동량, 접촉량이 많아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 30대가 맞은 얀센 백신 환자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얀센 백신을 맞아서 돌파 감염이 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 간에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아서 돌파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최지은 아나운서처럼 네. 얀센 백신 맞으신 분들은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예.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돌파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 감염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얀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다 돌파 감염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얀센은 30대지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사망자 0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0명, 그리고 위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4명이 있는데 이분도 장단컨대 사망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면역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었을 때 아주 드물게 위중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분도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돌파 감염 사례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시되는 시각일 텐데요. 네. 돌파 감염은 어떻게 보면은 부스터샷을 접종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좀 자, 해주실까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화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얀센 백신이든 그 백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조각들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단백질 조각들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유전 정보를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을 해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면역계로 하여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에 대한 면역 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게 이제 백신의 효과잖아요. 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돌파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분들은 대부분은 거의 100% 가까운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이어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앓거나 혹은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른 채 그냥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바이러스 배출량도 없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백신 접종하신 분이 설사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만 났냐면 그렇게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돌파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그분은 백신을 한 번 더 맞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돌파 감염으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인위적인 부스터샷으로 항체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몸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수준이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제. 이게 맞는 거죠, 교수님? 네, 제 그렇습니다. 해석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 얀센은 저도 맞았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파 감염 사례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얀센을 한 번 맞은 사람이 돌파 감염 비율이 다른 것보다 좀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 인위적으로라도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아줘야 되는 건지. 아마 방역 당국이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파 감염의 비중이 좀 커지고 또 이제 확진 상황이 계속 통제 범위를 다소 벗어나거나 그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백신을 접종하셨는데도 돌파 감염이 생기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이제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이 아마 이제 부스터 샷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얀센 백신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 번 접종하면서 편리성을 극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돌파 감염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통제가 안 되면서 바이러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아마 돌파 감염은 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얀센 백신을 맞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상황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 방역 당국이 아마 부스터샷, 그러니까 다른 백신에 따르면은 이제 두 번째 샷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때 두 번째 샷을 할 경우에는 얀센을 한 번 더 맞게 되면은 마치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은 것처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얀센을 1차 접종하고 나서 화이자를 2차 교차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화이자를 2차 하게 되면은 아마 면역 기능이 10배 또는 모더나를 2차 접종하게 되면은 최대 20에서 50배까지 면역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화이자 용량보다 모더나가 한 3배가량 그렇습니다. 많은 용량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만일에 언론이 돌파 감염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사시눈을 뜨고 잘못 보도하면은 굉장히 나쁜 보도가 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이 위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얀센 백신을 맞게 되면은 추가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옵션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화이자 두 번 맞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돌파 감염을 염려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같이 경증에 거친다고 하는 점. 세 번째,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즉 교차 접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좋은 효과를 안전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얀센 백신은 오히려 편리성도 제공하면서 효과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백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계신 분들도 네. 이 코로나 특보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은 돌파 감염 사례를 보도할 때는 돌파 감염이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 감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드물고 사망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예.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요약을 했듯이 돌파 감염 지금 얀센 백신 맞은 364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행 상황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화이자나 얀센 백신을 한 번 접종한 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교차 접종한 효과를 지금 누린 거예요. 예, 실제로 바이러스에 네네.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이게 돌파 감염이 됨으로써 우리 몸의 항체가는 더 높게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꼭 같이 넣어서 보도를 해야 합니다. 굳이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돌파 감염이 나타나도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백신을 꼭 접종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네.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돌파 감염이라는 것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고령층 중에서도. 근데 그런 분들이 의료계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목격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건 또 발굴해가지고 예.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는지,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돌파 감염 사례 중에서 화이자 145명, 아스트라제네카 138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층,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을 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270명 정도가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중증 사례 거의 없었고 사망자는 아예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제 이재갑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요. 72세 여성 환자, 그러니까 70에서 고령층 여성이 백신 접종을 못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호흡곤란이 악화가 되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당연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응급실에 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호흡을 못하니까 인공호흡기를 바로 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확진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코로나 걸린 줄 몰랐었던 거군요.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행 상황이 좋으면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행 상황이 나쁘면 20대, 30대, 40대, 50대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다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바이러스가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2세 여성 환자처럼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인공호흡기를 차야 되는 지금 중증 상태가 되어가지고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여러 가지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이제 급기야는 에크모 장치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생사의 경각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어르신들이 하지 않았을 때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수치 파악이 됩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데 안 맞으신 분들이요? 대략 얼마나 되죠? 대략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아직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데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인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 꼭 백신 접종을 하라고 권하십시오. 예. 지금이라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교수님, 위중증 환자가 오늘만 해도 이제 9명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15%가량이 지금 백신을 안 맞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확진자 상황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우리가 정책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위중증 환자가 여기에서 발생할 확률도 높겠군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젊은 분들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젊은 분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으면은 이제 이런 위중증으로 나오는 분들도 적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위중증이 지금 이제 227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140명에서 150명 그때 볼 때는 하루에 위중증 환자가 15명이 줄 때도 있고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확진자가 많아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고령층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한 젊은 층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면은 위중증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백신 접종하고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감염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다양한 연령군에서 위중증 환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얌체 같으신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에 나는 안 걸리겠지. 백신 접종의 예.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백신을 접종하면 나는 그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집단 면역의 효과 때문에 보호가 될 거니까라는 얌체 같은 생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분들이 그럼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방금 설 교수님 말씀처럼.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마스크 안 찬다고 자기들도 다 마스크를 벗고 다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유행 상황이 안 좋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즉각적인 타겟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얌체 같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 예. 지금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상황이 나쁘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 뭐 50, 6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꼭 마스크 착용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기 차례가 오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조건 백신 접종하는 분이 승리자, 위너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에 의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신이 주는 보호 효과는 위험성에 대비해서 수만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험성이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험에 빠지거나 하는 분들도 거의 뭐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700명이거든요. 하루에 700명. 그러면은 백신 접종 하시거나 백신 접종 안 해도 그냥 700명은 자연사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그것과 연동되어서 자꾸 백신의 공포를 증폭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밀도가 높고 확진자가 쏟아질 경우에는 나를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백신 접종. 그렇기 때문에 꼭 백신 맞으라는 말씀드리고 또 예. 하나는
확진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계속 하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저는 좀 따끔하게 혼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안 맞은 미접종자에 대해서 디스인센티브 정책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탈리아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뭐 영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두드러진 사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던가 그리스라던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백신 접종도 빨리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비율로 백신 접종 비율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얌체처럼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백신 거부감, 정치적인 이유, 뭐 개인적인 신념, 그리고 진짜 무임승차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유행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등이 전파가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계속해서 막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정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디스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이죠. 우리말로 불이익입니다. 바뀌면. 예. 그런 불이익을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술집,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병원 사용도 못 하겠습니다. 병원 사용도. 그러니까 잘못해서 백신 접종을 안 해서 위중증에 빠질 경우에 병원에 와서도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병원 이용도 못하게 했으니까 극단적인 얘기로는 이거죠. 감염되면 소위 말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처치를 해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적인 아주 막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하는 보건 패스 혹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패스가 없이는 기차나 비행기나 장거리 버스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 동네에서만 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혹은 옮기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료진들도 나는 백신을 안 맞겠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가 특히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불이익 처분을 들고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점점 다른 국가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백신 수용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협조하셔서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도 결국 이제 소위 끄트머리 일정 부분의 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방역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좀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올림픽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개막 하루 전인 어제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자 2,000명이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최다치고요. 도쿄에서. 그리고 선수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도쿄 조직위에서는 중도에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개막식을 했으니까 이제 14일간의 일정은 소화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 역대 올림픽 가운데 이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올림픽. 그리고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한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이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이 뭐 코로나19라던가 기타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우리나라에 귀환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외 선수들은 또 마스크를 잘 안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괜찮을까요, 교수님? 우리나라 선수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전부 백신 접종 2회차까지 마쳤고요. 또는 이제 식당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양한 곳에서 상당히 이제 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마스크 착용도 이제 우리 선수들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크게 이제 염려가 되지 않는데 일본인 경우에는 올림픽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 같지만은 일본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상당히 아마 확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봐서 올림픽 후유증도 아마 상당 기간 일본이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단컨대 코로나 이변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금운동에 예상되었던 유력한 선수들이 갑자기 코로나 감염되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경기를 그럼 예. 못하지 않겠습니까? 컨디션도 당연히 안 좋고 경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이변들 같은 것도 네. 많은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모였고 코치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또다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시 세계 곳곳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개별 국가에서 오는 거의 모든 아마 선수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일단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 수준이고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수들은 기량을 가지고 겨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은 정신적인 위축이 있을 수 있고 아마 기량 자체도 극도로 떨어질 것으로는 예.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호흡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진이 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부 선수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겠나 이렇게 예. 예상은 됩니다.